얼마 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관련 약간 회고록 같은 성격의 책이에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새로운 이 환경에서 찍게 되는 영상의 주제는요. 네. 얼마 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네. 제목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관련 약간 회고록 같은 성격의 책이에요. 그래서 네. 좀 그 안에 담긴 내용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이면 약간 국토부 장관이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딱 떠오르는 사람 김현미 장관이나 네. 이런 분이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썼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네. 이게 직접 관여된 게 있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책을 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심증은 있는데 증거는 없는 네. 그런 것처럼 보면은 실제로 김현미 장관은 대부분 이제 바지다.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실장이 주관을 했고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진짜 바지 역할을 하다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보고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 역할을 네.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김수현 실장이 거의 주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이제 김수현 실장이 네. 내리는 입장에서 책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련돼 있어서 이런 회고록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 책 도입부를 보면요. 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2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실패했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저도 사실 그거를 도입부를 딱 보고 네. 사실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 방어적 기제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책임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심한 방어면은 오르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과감하게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멘트를 찍고 가거든요. 네. 야, 이 부분은 좀 셌다라는 느낌이 들고 멘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다 실패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기본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은 4가지를 보면요. 네. 첫 번째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제지 못한 점. 두 번째는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 네 번째, 정책 리더십이 흔들린 점. 이렇게 꼽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4가지를 좀 조목조목 좀 같이 꼽아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제지 못한 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잡았으면 되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사실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할 때 18년 1월에 이제 책을 냈으니까 제가 2017년 초부터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때에 제가 책 쓴 내용 중에 무조건 폭등한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오르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투기화가 진행이 돼요. 전 국민의 투기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저는 투기화가 진행이 되면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실 더 강하게 jes으면 어땠을까? 이게 얼마 웃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 김수현 실장이 이제 그때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가 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 정책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고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은 바지로 안 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평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평가를 내렸을 때, 네. 그때 너무 약했다. 그래서 강하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인식의 잘못이라는 게 투기를 정책으로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저는 정책자로서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를 보면 먼저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네. 공급을 좀 더 했더라면 뭔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좀 잡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진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 부족이 진짜로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수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알았다면 사실 공급 부족이 아니고 수요가 폭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투기 세력이라고만 얘기하면서 공급 부족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해도 아무도 믿질 않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포지션들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폭증했으면 그거에 맞게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게 누그러들지 수요가 폭증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맞는 거거든요. 일단 늘어난 건 늘어난 거니까 그럼 공급도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로 대응을 한 게 그래서 그런지 이 세 번째로 꼽았던 게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뢰를 잃은 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정책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정책을 자꾸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지 않았잖아요. 정권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바뀌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책을 강하게 내봤자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신념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네. 부분을 또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기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 비판. 일종의 이제 우리는 복귀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심하게 강하게 얘기하면 자아 비판이거든요. 자아 비판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 잘못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아 비판을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마나한 가장 잘못된 자아 비판 형식인데 딱 지금 이게 유동성이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보면은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환경도 있었다. 근데 제 책에 보면 제 책에서의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이 있건 없건 상황은 무조건 폭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으로 제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폭등을 시키느냐의 주요 요인이 아닌 거예요. 폭등의 정도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핑계를 하기에는 유동성의 역할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잘못된 게 뭐냐면 부동산과 정치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정권 때 부동산 정책자가 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평가를 하자면 100%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그런 요인. 똑같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는데 평가를 내려보니까 약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더 세게 한 거예요. 진짜 세게 했죠. 그랬는데 또 실패했어. 근데 지금 평가를 내리는 게 약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약했다. 지금 진단이 잘못됐다니까. 정책으로 폭등은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반발이나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정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거든. 극단적인 정책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끌러들을 잡았으면 영끌러들을 왜 못 잡았는데? 잡을 수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겠다는데 이걸 못 사게 말리면 그게 정부인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집 살 권리는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게 공감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무주택자한테 집을 사는 거를 막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